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여의도 증권가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갑니다. 하지만 전광판의 숫자들이 뿜어내는 붉은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도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의 전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미셸 부커가 명명한 회색 콧불소. 그것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블랙스완과 다릅니다. 누구나 그 위험을 알고 있고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거대한 덩치가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피하지 않는 치명적인 위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향해 달려오는 콧불소의 발구름 소리가 들리십니까? 2025년의 끝자락, 우리가 마주한 지표들은 일제히 붉은색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 멈추지 않는 고금리의 역습, 그리고 한때 불패라 믿었던 자산시장의 균열까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설마 진짜 터지겠어? 하지만 역사는 늘 설마 하는 안일함 속에서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러했습니다. 당시에도 전조 현상은 분명했습니다. 경상수지 악화, 부동산 버블, 그리고 시스템의 과부하.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전조는 그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도 파괴적입니다. 자본주의는 부채를 먹고 자라는 생물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생산성을 넘어서는 순간 부채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는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파티를 즐겼습니다. 헬리콥터로 뿌려진 돈들은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고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보다 자산의 증식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티의 음악은 멈췄고 청구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라는 채찍을 휘두르자 유동성의 바다가 급격히 빠져나가며 그 바닥에 감춰져 있던 부실의 잔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가올 충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의 삶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생존의 경로를 찾고자 합니다. 2026년 대공황의 시나리오는 이미 쓰여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환율의 변동성, CDS 프리미엄의 상승, 그리고 기업들의 줄도산 신호탄. 우리는 오늘 이 입체적인 위기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려 합니다. 회색 콧불소가 당신의 턱 밑까지 다가온 순간,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잔혹하고도 냉정한 진실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위기는 항상 가장 취약한 고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을 향한 경고음이 가장 날카롭게 울리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영끌과 비투라는 단어 아래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가불해 쓰는 위험한 도박을 이어왔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통계는 이제 무뎌진 경고장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치 뒤에 숨겨진 실상은 훨씬 처참합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임계치를 넘어섰고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갚는 데 쏟아붓는 DSR 고위험 가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얼어붙었고 내수시장은 활력을 잃은 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산 가격의 하락이 부채의 실질 가치를 폭등시키는 디플레이션의 덫입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소프트 랜딩을 기대했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급매물이 쌓이고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은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됩니다.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시중의 유동성을 메마르게 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는 동맥경화 현상이 실물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지표 역시 심상치 않은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 신용 부도스 와비, 프리미엄이 소리 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금은 환율 변동성을 피해 서서히 이탈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아픔은
외환 보유고라는 곳간이 비면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였다면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가계와 기업, 국가가 동시에 짊어진 솔벤시, 지급 능력, 위기에 가깝습니다. 즉, 갚을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맞이하는 외부 충격은 과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침묵의 붕괴라고 진단합니다. 대형 폭발음은 들리지 않지만 구조물의 하단부터 서서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무기한 연기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합니다. 이는 잠재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이제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을 어귀에 도착해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 시스템은 이 거대한 압력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경제 위기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법칙처럼 정교한 메커니즘을 따라 작동합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를 운이 나빠서 혹은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위기는 호황기 동안 축적된 모순이 임계점에 도달해 폭발하는 과정입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대공황의 뒤에는 반드시 과잉 유동성과 자산 거품, 그리고 이를 정당화했던 낙관론이 존재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낮아질 때 사람들은 자산으로 도피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거품은 반드시 본래의 가치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충격이 발생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위기 메커니즘의 핵심은 영내버리지, 디레버리징의 공포입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비지 수익을 극대화하는 지렛대가 되지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그 지렛대는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에 나서고 투자자는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 다른 자산을 투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매는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더 큰 투매를 부르는 하향 나선형 구조를 만듭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뉴욕 증시가 무너졌던 방식이 그러했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경로 역시 이와 일치합니다. 여기에 신용의 수축이 기름을 붓습니다. 현대 경제는 믿음, 즉 신용 C레디트로 굴러갑니다. 은행이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고 기업이 거래처의 결제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경제의 피인도는 굳어버립니다. 2026년의 위기 시나리오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바로 이 신용 경색의 전방위적 확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대외 개방도가 커서 글로벌 신용 경색이 발생할 경우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원화 가치가 추락하면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작동 원리는 마치 도미노와 같습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가 내수 침체를 부르고 내수 침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도산을 가져오며 이는 다시 은행의 부실 채권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듭니다. 우리는 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중력의 법칙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했던 그동안의 미봉책들이 오히려 더 큰 폭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위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충격의 경로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붕괴했던 국가들은 예외 없이 부채의 방종과 정책의 실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꼽히는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지만 포퓰리즘에 기반한 과도한 복지와 유가 하락이라는 외부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돈을 찍어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대가는 화폐 가치의 소멸이었고 국민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채무불이행 디폴트과
천문학적인 물가 상승률은 한 나라의 중산층이 어떻게 증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사례는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10년대 초반 발생한 그리스 경제 위기는 유로존이라는 거대 경제 블록 안에서도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무너졌을 때 어떤 처참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하는지 증명했습니다. 연금은 삭감되었고 공공 서비스는 중단되었으며 청년 실업률은 50%를 상회했습니다. 국가가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은 가장 힘없는 서민들에게 전이되었습니다. 터키, 튀르키예의 최근 사례는 환율과 금리 정책의 역주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금리를 낮추는 비상식적인 실험은 리라와 가치의 폭락과 외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가 닥치기 직전까지 우리는 다르다. 혹은 이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다. 라는 근거도 없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혹합니다.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약해진 경제는 아주 작은 균열에도 둑이 터지듯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한국은 1997년 IMF 외환 위기라는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외환 보유고의 중요성을 처절하게 깨달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2026년의 전조는 단순한 달러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부채 총량이 생산성을 압도하고 인구 절벽으로 인해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글로벌 사례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리스나 아르헨티나가 걸었던 전철을 밟지 않을 준비가 되었는가? 세계 경제의 사슬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신흥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국경을 넘나듭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부동산 거품 붕괴에서 시작되었듯 우리의 아파트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 역시 장기 침체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 티아산지심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 역사는 반드시 같은 비극을 반복해서 선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회색 코뿔소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인 부동산 시장과 연결된 금융권입니다. 한국의 가계자산은 유독 부동산에 쏠려 있으며 이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임을 의미합니다. 2026년 경제 대공황의 전조가 현실화되어 자산 가격이 3.40% 이상 급락할 경우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산 감소를 넘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타격합니다. 특히 제2금융권과 건설사들의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은 연쇄도산의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뇌관입니다. 실물 경제에서의 고통은 고용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비상경영 모드로 전환하면 신규 채용은 중단되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수 소비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와 원가 상승, 소비 침체라는 삼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리에는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고 중산층의 붕괴는 가속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와 이자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환율의 급등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폭등을 가져옵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가스비,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의 가파른 상승은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또한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지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커지고 이는 다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K산업의 위상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금 경색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희망의 상실이라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자산 가격의 우상향을 믿고
무리하게 빚을 냈던 청년 세대들은 부채의 감옥에 갇혀 결혼과 출산을 더욱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와 경제적 대공황이 맞물리는 2026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시험대가 될지 모릅니다.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불신이 팽배해질 때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각종 경제 지표의 악화는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회색 코뿔소의 발구름은 이제 우리의 거실 앞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시장의 모든 눈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입을 향합니다. 하지만 2026년을 앞둔 작금의 상황에서 정책 당국이 쥐고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라는 전통적인 처방이 이번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낮추면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자본 유출은 가속화됩니다. 반대로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자니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가계와 기업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른바 정책의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고뇌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연준 FED과의 금리 격차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완화 정책을 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되고 그 폭이 벌어진다면 한국 시장에 머물던 스마트 머니는 더 높은 수익과 안전성을 찾아 달러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는 원화 가치 폭락으로 이어져 1997년의 트라우마를 재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이미 수년간 이어진 확장 재정으로 인해 국가 채무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세수 부족 현상까지 겹치며 재정의 최후보루 역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의 전이를 막기 위해 PF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등 이른바 링펜싱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폭탄 돌리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부실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지 않고 연명시키는 좀비 기업의 양산은 결국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더 큰 폭발을 준비하는 꼴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의 고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교한 구조조정 스케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기 없는 정책일지라도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남은 마지막 수단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당국의 위기 관리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확충, 통화 스와프 체결,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경제가 통제 불능 상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료들의 낙관론과 현장의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대중의 불안감은 증폭됩니다. 국가 시스템이 개인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 것인가? 2026년의 갈림길에서 정부의 선택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가 예고될 때 개인은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위기의 시대는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6년 경제 대공황의 전조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현금 흐름의 확보와 부채의 다이어트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자산 그 자체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멈추고 고금리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을 때가 아니라 원금을 지키고 버티는 방어적 태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재편도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대부분이 원화 표시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것은 위기 시 위험 분산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과 원화 가치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국면에 대비해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는 경제 위기 시 가치가 급등하는 성질이 있어
원화 자산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험 역할을 합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라는 격언이 있지만 그것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입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한 물타기나 저가 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인적 자본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므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소비 패턴 역시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과시적 소비나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이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해두는 심리적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예상보다 길고 지루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마주하는 장기전은 승패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고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비관론만이 득세합니다. 양극단의 정보 사이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읽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곧 자산입니다. 2026년의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재앙이겠지만 냉철하게 준비한 누군가에게는 지난 10년의 성장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색 콧불소가 돌진해올 때 그 뿔에 받치느냐 아니면 그 등에 올라타느냐는 지금 당신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는 단순히 숫자의 하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시험하는 처절한 과정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한 집안의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중산층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2026년의 전조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사회적 풍경을 예고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저소득층과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식비와 주거비로 지출하는 이들에게 실업은 곧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양극화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 격차를 넘어 살아남는 자와 도태되는 자 사이에 거대한 벽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가 과거와 다른 점은 부채의 대중화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의 부실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 짊어진 가계부채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기에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 FOMO에 쫓겨 막차를 탄 청년 세대들은 이제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역자산 현상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미래를 설계해야 할 세대가 이자의 늪에 빠져 허덕일 때 사회의 역동성은 사라집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NPO 세대의 절망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 절벽을 더욱 가속화하며 이는 다시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심리적 전염병 또한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경제 대공황의 시기에는 불신과 혐오가 고개를 듭니다. 자산을 지킨 자와 잃은 자, 공공부채의 탕감을 주장하는 자와 이에 반대하는 자들 사이의 갈등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무너뜨립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다는 각자 도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위기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는 도구가 됩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보았듯 경제적 붕괴는 종종 정치적 극단주의와 사회적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물질적 빈곤보다 무서운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세된 사회적 우울증입니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단순히 공포의 시나리오를 나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개인은 더욱 견고해져야 하며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2026년의 콧불소가 우리를 덮치기 전 우리는 부채로 쌓아올린 가짜 풍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공동체의 최소한의 도덕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경제적 대공황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 이 거대한 폭풍의 발원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니며 2026년 대공황의 시나리오는 글로벌 통화 패권의 지각 변동과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저물가 저금리 자유무역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신냉전은 공급망의 파편화를 불러왔고, 이는 생산 비용의 영구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국 우선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정치적 변수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는 higher for longer, higher for longer 전략은 신흥국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주변국들의 자본은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달러로 회귀합니다. 2026년의 위기는 바로 이 달러의 역습이 정점에 달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엔저 현상과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가장 먼저 위기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마를 때 가장 먼저 마르는 곳은 실핏줄과 같은 신흥시장의 자산들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 역시 위기의 전파 속도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조 원의 자금이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 뱅크런은 단 몇 시간 만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에서 보았듯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거대 금융기관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2026년의 대공황은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전 세계 금융망을 타고 실시간으로 전염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글로벌 시장 전체가 패닉셀링에 빠져들면 그 방어벽은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부채로 연명하던 좀비 자본주의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전에 극심한 산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를 강타하고 통화 정책이 효력을 잃어가는 2026년, 글로벌 경제의 사슬 중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가 될까요? 불행히도 가계부채와 대외 의존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가진 한국은 그 사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내부의 목소리에만 매몰되는 것은 다가오는 코뿔소 앞에서 눈을 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기는 과연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새로운 상식이 될 것인가? 2026년 경제 대공황의 전조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성장의 공식이 파산했음을 알리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빌린 돈으로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오르면 다시 빚을 내어 소비하던 부채 기반의 번영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우리에게 그 허구의 파티를 끝내라고 경고하며 돌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모든 대공황의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질서와 기회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20년대 대공황이 현대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1997년 외환위기가 한국 기업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듯 다가올 진통은 우리 경제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혹독한 정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는 가혹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고 누군가는 깊은 좌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냉철해져야 합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직시하고 각자의 생존 지도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자산, 당신이 믿고 있는 상식,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지탱하는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거품이 걷히고 난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숫자로 표시된 화폐의 가치가 흔들릴 때 당신을 지켜줄 진짜 자산은
당신 자신의 통찰력과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어 짊어질 공동체의 신뢰뿐입니다. 2026년 회색 코뿔소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세상을 다시 쓰는 기회가 됩니다. 부채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몰락하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은 아직 완전히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뿐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코뿔소의 발구름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각자 도생을 넘어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내면의 단단함을 준비하십시오. 긴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지만 그 새벽을 맞이하는 것은 밤새 잠들지 않고 깨어있던 자들의 몫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날,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